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의 문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1주차 희곡 특성과 구성 요소, 구성 단위, 구성 단계 배울 차례입니다. 4쪽을 펴주세요. 자, 먼저 희곡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희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극의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대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산문문학의 한 종류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행동을 대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설과 다르게 희곡이라는 거는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와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또는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희곡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요소가 행동, 연기와 그리고 대사로 이루어진 대화 형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남자 땡땡, 여자 땡땡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대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하고 행동이 묘사가 됐죠. 주저앉아 행동이네요. 자기 발에 신는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사와 행동이 중심으로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이것도 좀 잘 캐치를 못하던데 산문 문학의 한 종류입니다. 자, 산문이라는 거는 요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운문이죠. 여러분, 운문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운문은 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운율을 가지고 있고 리듬감을 가지고 있고 행을 여러 번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운문이죠. 그런데 산문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듬감 없이 그냥 줄글로 끝까지 쭉쭉쭉쭉 이어서 쓰는 게 산문 형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대사를 보시면 처음에 이 줄부터 쭉 해서 끝까지 다 채우고 그다음 줄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여자도 그냥 쭉 넘어가죠. 이런 방식으로 줄글로 이루어진 형식이 희곡입니다. 자, 희곡의 특성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여기에서 상연이라는 거는 이 연자가 바로 연극할 때의 연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공연이라고 할 때의 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공연을 올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밑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대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피부라.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교적 널찍한 마당이 있다. 양시의 집 안팎이 무대로 쓰인다. 그리고 무대 우편에 부엌과 방 두 개의 헛간이 기역자형으로 구부러진 초가집이 서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무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간과 공간적 배경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자, 당연히 연극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 편 다 읽는데 24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기본적으로는 한 4시간 정도는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희곡은 기본적으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길지 않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너무 공간이 자주 바뀐다거나 또는 공간이 뭐 터무니없이 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그 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간은 사실상 희곡의 공간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수에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3,000명 이런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에 제약을 합니다. 밑에 화살표들을 보시면
하냐면 무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공간 배경을 설정하고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수준으로 등장인물의 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갔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파수꾼 다. 자, 그래서 다가 땡땡 이렇게 하는데 파수꾼 가가 나옵니다. 파수꾼 나가 나오죠. 자, 그래서 파수꾼 가나다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파수꾼이 굉장히 여럿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배우들은 무대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배우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수꾼 가운데서 몇 명 가나다만 뽑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많이 캐치를 못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소설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소설에서는 중요한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소설에서는 반드시 서술자가 필요합니다. 소설이라는 거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희곡, 연극에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했으니까 여러분 요것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자, 소설의 경우에 서술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어디에서 서술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술자가 네 가지로 나뉘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시점이 네 가지로 나뉘었죠. 그래서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1인칭은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3인칭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 이렇게 나뉘었었죠. 그래서 이런 서술자가 필요하고 서술자의 시점이 나뉘는 게 소설이라면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술자 없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행동과 말로 표현되니까 그 행동과 말을 할 연기자만 앞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 연기자의 행동과 말을 지시하는 게 바로 연극 대본, 희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죠. 소설과 공통적인 점은 허구성입니다. 그래서 둘 다 허구적인 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는 예를 보시면 형 땡땡하고 측량기사 땡땡, 형과 아우, 측량기사 아우, 측량기사. 자, 전부 다 뭐만 나와 있습니까? 네, 대사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또 중간에 보시면 성난 모습으로 태연하게 다가간다, 명령조로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또 행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연극에서는 대사와 행동이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설과의 공통점이 또 요 부분인데요. 갈등과 대립의 생성, 전개, 해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소설에서도 갈등이 핵심이 되어서 소설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는 다르게 소설과 희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사람한테 왜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갈등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갈등은 주로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외적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야기의 주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를 보시면 밑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두라는 친구가 엄마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와서 엄마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엄마가 버럭 화를 냅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했니? 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자, 여기서 뭐가 생겼죠? 연두와 엄마의 갈등이 생겼죠. 자, 그리고 중략에서 이제 한참 사건들이 막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또 최고조로 오르기도 하겠지만 이제 막판 가서는 엄마가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네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에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이 갈등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어서 심화되고 해소되는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소설 그리고 특히 희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소설과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소설과 다릅니다. 자, 소설에서는 죄송합니다. 서술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었죠. 기억나나요?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기는 깜짝 놀랐다. 문기는 또 걱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로 서술이 되는데요. 연극의 경우에는 지금 관객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장성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 뒤를 보시면 모든 사건이 관객 앞에 있는 무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역시 밑에도 이제 예문을 보시면 가에서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몰려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수꾼가의 손이 번쩍 들려진다. 이리때가 나타난 방향을 가리킨다. 양철북을 두드린다. 불안이 점점 고조된다. 해설자는 달아난다. 늠름하다. 엎드려 버린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시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시제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소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희곡의 구성 요소 보도록 할게요. 자, 희곡은 크게 해설과 대사와 지시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해설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설이라는 것은 희곡이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등장인물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사는 대화와 독백과 방백으로 나뉘는데요. 대사는 어쨌든 연기자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연기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대화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대 위에 최소 몇 명이 올라가 있을까요? 최소 2명 이상 올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독백은 등장인물이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대 위에 몇 명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 명이 올라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무대 위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말입니다. 자, 이 방백이 뭘지 조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를테면 인물의 속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속마음이 옆에 있는 다른 인물한테는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런데 그 속마음을 관객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백에서는 무대 위에 몇 명이 올라가 있을까요? 네, 최소 2명 이상이 올라가 있고요. 한 명이 말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말을 모르는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게 방백입니다. 자, 그리고 지시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시를 내리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무대 지시문은 무대와 관련된 장치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 조명, 효과음 등을 지시하고요. 동작 지시문은 연기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연기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투, 또 등장과 퇴장 등을 지시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은 주로 희곡의 맨 첫 부분에 등장인물, 무대장치, 배경 등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 밑에 보시는 요런 모양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땡땡해서 이른 봄, 곧 땡땡해서 서울 영희의 집, 나오는 사람 땡땡해서 영희 할아버지 복순 이런 식으로 이 희곡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시공간적인 배경,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는 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왕이 죽은 이후에 동생인 클라우디어스가 왕위로 올랐는데 그 전 왕의 아들은 햄릿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 요런 게 이제 해설 첫 부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곡 시작하기 전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사 보도록 할게요.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이 대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시키고요. 인물의 심리나 심리 변화를 표현합니다. 자, 당연히 이 대사에서 주제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겠죠. 자, 대사는 크게 대화와 독백과 방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화는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고요.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형이 옛날에 우리 이런 놀이 했었지 그랬더니 아우도 맞아요 그랬더니 형도 우리 그럼 그 놀이 한번 해볼까 하고 좋아요 가위바위보라고 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대화를 통해서 전개를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독백 한번 볼게요. 등장인물이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말입니다. 자, 왜 혼자서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 자기 반성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 보시면 장이 북어 대가리를 두고서는 나는 어땠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독백이 나오고요. 자, 방백은 무대 위에 있는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요.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현소희라는 사람이 이거 총각 잘 생각해서 5천만 원 내놔요. 그때까지 소식 없으면 사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김상범이란 사람이 관객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악당들의 상식이 무섭습니다. 자, 여기서 악당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현소희를 포함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현소희를 포함한 사람들은 악당들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현소희가 만약에 들었다면은 뭐야 총각 지금 나보고 악당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겠지만 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당이란 표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바로 관객에게만 들리는 방백입니다. 자, 그리고 지시문은 등장인물들의 행동, 표정, 말투, 무대 장치, 배경,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하는 글이고요. 짧게 말해서 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대 지시문은 무대와 관련된 것들을 지시를 내리는데요. 무대 장치나 배경이나 음향 효과 등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무대의 전반적인 구성과 관련이 됩니다. 자, 밑에는 예문 보시면요.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자,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뭘 지시하고 있는 거죠? 네, 음향 효과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노래 트세요라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원봉이는 잠들고 무대는 어두워진다. 자, 여기서도 뭘 지시하는 겁니까? 네. 조명을 지시하는 거죠. 무대 어둡게 만드세요. 조명 줄여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뭘 지시를 내리는 거죠? 창백색의 달빛 모양으로 조명을 켜주세요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음향 효과와 조명을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 지시문은 연기와 관련된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심리,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 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의 연기나 등장과 퇴장과 관련이 됩니다. 자, 밑에는 예문 보시면 아까부터 반신반의의 상태에 있던 최 씨는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하자 화를 낸다라고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하는 연기를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화를 낸다. 뭘 지시하고 있습니까? 화내는 연기 하세요 지시를 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양 씨가 우리 대밭에 사내가 점례에게 너도 못 봤지? 자, 여기서 점례에게 이 부분이 뭡니까? 자, 너도 못 봤지라는 요 대사는 점례를 보고 대사를 치세요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자, 점례 고개만 저을 뿐 대답이 없다. 자, 고개 젓는 연기 하세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런 연기를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눈짓을 하자 전염병처럼 펴져서 최 씨에게 집중된다. 이거 전부 다 연기를 이러저러하게 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동작 지시문이었고요. 자, 이제 희곡 구성 단위 보겠습니다. 자, 막이라는 거는 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 쳐져 있는 일종의 커튼 같은 겁니다. 자, 우리 왜 천막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현수막이라는 표현도 쓰죠. 전부 다 천으로 돼 있죠. 커튼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장막을 다시 올리고 내릴 때까지의 한 장면을 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막이 요렇게 쳐져 있겠죠. 자, 그런데 막이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무대에 장치가 보이고요. 등장인물들이 서서 뭔가 대사를 치면서 연기를 하겠죠. 자, 그러다가 막이 다시 쳐져서 거치면 무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대가 막이 올라가서 막이 내려가기까지 요 전체를 하나의 일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를 할까요? 뭐하러 막을 치겠습니까? 네, 그 뒤에 무대 장치를 이것저것 바꾸기 위해서겠죠. 아, 죄송해요. 제가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춰놔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이 쳐졌다가 올라갔다가 요런 방식을 통해서 무대 뒤가 이제 장치가 바뀌게 되면 공간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예문 보시면 제2막 해서 무대 배경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대 전막과 같다라고 하면서 전막부터 약 3시간 후에 밤하늘에 초생달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막이 내렸다가 다시 거침을 통해서 시간이 꽤 오래 흘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된 거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장을 볼게요. 자, 장은 막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막은 내리지 않고요. 다만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장이 바뀐 거예요. 또는 자, 등장인물들이 쭉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무대 장치 바뀌지 않고 등장인물들이 퇴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면 그걸로 새로운 장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대 장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이 모여서 막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예문 보시면 제2장이라고 해서 토끼가 사는 산속이 배경이고요.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네, 자라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자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2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과 장에 관해서 이제 그 전체 구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전체가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네, 1막 1장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1막 2장이 되는 거고요. 1막 3장하고 여기가 3장까지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이 2막 1장, 2막 2장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3막 1장 요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막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희곡 구성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성 단계가 사실 소설과 상당히 좀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에서도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 단계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소설에서는 갈등 구성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제일 처음에 발단, 그리고 전개, 그리고 위기, 그리고 절정, 그런 다음에 결말로 마무리가 됐었죠. 자, 여기에서 갈등의 긴장도가 최고도로 이르는 부분이 절정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정을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절정까지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결말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연극인 이것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희곡도 5단계로 나뉘기는 하지만요. 발단에서 전개까지는 동일하지만 위기가 없이 절정으로 치달았다가 하강이라는 그 구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대단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대단원이라는 표현은 간혹 이런 표현들 쓰죠. 이렇게 하여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단원이란 표현도 그렇고 막을 내렸다는 표현도
표현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희곡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클라이맥스까지 다 겪었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끝나고 그 결말이 정리되었다. 이럴 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절정 부분이 또 중간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절정이 클라이맥스 부분 이라고 해서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로 오르고 요렇게 가운데가 높은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각 부분이 뭘 담당하는지 밑에 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발단 부분에서는 등장인물 및 배경이 소개되고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된다까지는 소설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희곡에서는 이미 발단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좀 이렇게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 발단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배경과 컨셉 정도만 소개해줘도 괜찮지만 희곡은 극장에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눈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정말로 영화 보듯이 눈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좀 빨리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사건이 발전하고 등장인물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데까지 갑니다. 자, 소설에서는 전개 부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갈등이 심화된다기보다는 갈등이 시작된다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희곡에서는 역시 빨리 이 갈등이 좀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 위기와 비슷한 역할까지 일부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절정에 치닫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요. 극적인 장면과 주제가 제시됩니다. 자, 요거는 소설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나서 하강이라는 소설에는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요. 그게 긴장이 점차 풀어집니다. 자,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는 소설에서는 절정에 해당되는데요. 희곡에서는 절정과 나뉘어서 하강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게 긴장이 점차 풀어지는 부분이 하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단원은 소설과 동일합니다. 소설의 결말과 동일합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종결되고요.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동영상을 스탑해 놨다가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를 해서 문제가 제대로 풀렸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희곡은 무대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으로서 3분 문학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O고요. 두 번째,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과 다르게. 그리고 인물의 대화와 지시문. 지시문이 연기를 지시하는 거니까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역시 O입니다. 자, 세 번째,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표현은 과거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X고요. 네 번째, 희곡의 구성 단위인 막이 모여서 장이 되며 틀렸죠. 장이 모여서 막이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장은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으로 구별되는 게 맞지만 요 앞에 부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고요. 자, 1번의 답은 5번이죠. 5번에서 자, 막이란 무대와 객석 사이에 놓인 장막을 올렸다가 내리는 데까지가 하나의 막이고요. 다시 올릴 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2번의 답은 2번이죠. 자, 왜냐하면 사건 진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사건을 진행을 못 시키게 막는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부분이 대화가 되겠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이죠. 자, 갈등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전개가 아니고요. 갈등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발단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의 행동을 나타내는 무대지시문을 통해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죠. 무대지시문이 아니라 동작지시문이죠. 왜냐하면 행동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등장인물이 새롭게 등장하여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은 이미 갈등이 한참 진행되고 거의 하강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4번 배우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을 통해서 무대와 자, 여러분 막이라는 게 배우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잠깐 이렇게 가려놨다가 이후에 걷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막이 쳐져 있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연극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리고 5번째,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독백을 통해라고 하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백이 아니고요. 혼잣말이라고 한다면 방백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자, 서술을 통한 묘사를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서술을 통한 묘사는 어디에서 가능한 거죠? 네, 요거는 소설에서 가능한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희곡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방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수업 시간에 7번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좀 꼼꼼하게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풀고 나서 왜 답이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문제가 묻는 게 뭔지를 헷갈리고 있어서 그래요. 자,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윗글이 해당하는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윗글에 해당하는 갈래는 뭐죠? 얘는 희곡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뭘 묻고 있는 거죠? 희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뭔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여러분, 상영은 뭘 하는 거죠? 영화나 이런 영상물을 올리는 것을 상영이라고 하죠. 자, 상영은 뭐랑 다릅니까? 상연과는 다릅니다. 자, 연극은 공연이기 때문에 상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실제로 존재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허구의 사건을 다루는 점에서 소설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무대 위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방백이라는 게 있죠. 그걸 활용하는 게 희곡의 갈래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겠죠. 네 번째, 조명의 밝음과 어두움으로 구분되는 막이 아니라 뭐죠? 장을 구성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5번째, 등장인물 간 갈등이 시작되어서 해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발단, 전개, 위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기는 소설의 구성 단계고요. 절정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하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8번은 사건을 진행시키면서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자, 이거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요거는 전부 다 대사, 그 중에서도 대화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번이 답일까요? 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윗글과 보기가 속한 갈래를 비교한 바로 적절한 것은 자, 윗글은 희곡이고요. 보기는 소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윗글과 보기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비교하는 거죠? 갈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지 볼게요. 첫 번째, 윗글과 달리 보기는 과거형으로 사건을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현장감이
부각된다. 자, 보기가 과거형으로 사건 제시하는 건 맞는데요. 사건 전개 현장감이 부각되는 건 보기와 같은 소설이 아니라 윗글과 같은 희곡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윗글과 달리 보기는 인물과 인물 간에 나타나는 외적 갈등과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했는데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윗글과 보기 모두입니다. 그래서 달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보기와 달리 윗글은 작품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등장인물의 수에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자, 윗글이 바로 희곡이고요. 보기는 소설이죠. 그래서 희곡의 경우에는 등장인물 수에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네 번째, 보기와 달리 윗글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나타낸다. 자, 윗글이 희곡입니다. 그런데 희곡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네요. 다섯 번째, 보기와 달리 윗글은 관객 앞에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윗글이라는 것은 지금 희곡인데요. 문제는 관객 앞에서는 맞는데 상영이 아니고 상연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10번. 답은 2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죠? 독백은 여기서 나오지 않죠.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곡에 대해서 우리 처음 배워봤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이 희곡 주제를 가지고 그 문법 퀴즈, 문법 테스트를 칠 거니까 쪽지 시험 준비를 다들 해 오시고요. 다만 이번 주 주말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오시면 선생님 저 할아버지 댁도 안 가고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도 추석 연휴에 시댁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 주 푹 쉬시고요. 가족들, 친척들 잘 만나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에 할 인공지능은 선생님을 대신할까요? 라는 요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워크북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을 조금씩 미리미리 해두기를 권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만나요.